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함께 키웠고 손주들까지 함께 돌봤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은 아내에게 믿기 어려운 말을 건넵니다. 남편이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혼자 저지른 범죄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정 문이 열리다 남편대로 남자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고 50명이 넘는 남자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편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젤과 도미니크는 19살에 처음 만났고 계모와 함께 사는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서둘렀다고 지젤은 훗날 말했습니다. 1973년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이듬해 첫째 아들 다비드가 태어났고 뒤이어 딸 캐롤린과 막내 플로리 양이 태어났습니다. 도미니크는 전기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운동을 즐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죠. 지젤은 자신이 알던 남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입니다. 지젤 역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며 자기 몫을 착실히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 남부럽지 않은 노후.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균열의 첫 조각이 생깁니다. 도미니크가 한 상점에서 펜 모양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붙잡힙니다. 경찰 조사 후 벌금 약 130유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미니크는 그날 이후 아무 일 없듯 집으로 돌아갔고 지젤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무려 10년 뒤인 2020년이었죠. 그리고 2011년부터 아내 지젤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 밤 기억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체중이 줄고 머리카락까지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병원도 가보고 혈액 검사도 받고 신경과 진료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 도미니크가 항상 곁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기록에는 지젤이 기억력 저하와 골반 통증을 반복해서 호소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끝내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젤은 몸보다 머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도미니크는 걱정 말라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은 그냥 좀 예민한 것뿐이라고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요. 진짜 이유는 남편 안에 있었습니다. 도미니크는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윽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음식과 커피에 몰래 섞어서 아내에게 먹였고 아내가 잠들면 그 상태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수사관들은 이 상태를 두고 수면보다는 혼수 상태에 가까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는 그렇게 잠재운 아내를 두고 무엇을 했을까요? 도미니크는 코코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낯선 남성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내 모르게라는 뜻의 채팅방. 처음엔 판타지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약을 먹였다는 사실도 강간이라는 사실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건까지 요구했습니다. 향수와 담배 냄새를 지우고 손을 데워서 오라는 식이었죠. 약속을 잡는 방식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잠든 지젤의 사진을 채팅방에 올렸고 상대가 반응하면 스카이프나 1대1 채팅방으로 옮겨가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촬영해뒀습니다. 훗날 그는 이 영상들을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년 동안 최소 72명의 남성이 확인된 범행만 92차례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얽혔는데 정말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실 코코라는 사이트 자체가 아무 관리 없이 열려있던 가상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무슨 대화든 나눌 수 있었죠. 신고할 이유도 신고를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대화 도중 거절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침묵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위장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무너집니다. 2020년 9월, 한 대형 마트. 도미니크는 이번에도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매장 직원에게 목격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 하드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평범한 몰카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규모가 드러납니다. 수사관들은 저장 장치 안에서 폴더 하나를 발견합니다. 폴더 이름은 남용, 영어로 어뷰즈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과 영상 수백 개, 도미니크는 심지어 날짜와 상대방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따로 기록해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이 기록을 재판 내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화면 속엔 의식을 잃은 여성과 낯선 남성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요?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도미니크의 아내 지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저장 장치에서 지젤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사진까지 발견합니다. 그중엔 도미니크의 친딸 캐롤린, 그리고 두 며느리의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 남자의 촬영 대상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채팅 기록도 하나씩 복원했습니다. 대화 상대를 추적한 끝에 실명이 하나씩 드러났고 그렇게 5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2020년 체포 이후 이 신원 확인 작업만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명씩 집으로 형사가 찾아갔고 그때마다 문을 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발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6월 판사는 51면 전원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평범한 이웃, 평범한 직장인, 트럭 운전기사, 소방관, 간호사, 기자, 은행원, 목수까지 피고인들의 모습도 모두 달랐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으로 새 아이를 키우던 리오넬은 법정에 섰고 반면 무지개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앙디는 재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26살부터 74살까지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은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무슈 투르몽드.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27살 군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출산을 지키지 못했었고 자기 딸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는 지젤을 성폭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재판정에는 지젤의 옆집에 살던 남성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젤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그 얼굴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지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이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지젤은 마치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화면 속 침실은 분명히 자신이 매일 잠들던 그 방이었습니다. 익숙한 벽지와 커튼, 낯익은 침대까지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일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젤은 곧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마자네 집도 결국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젤은 짐을 정리하며 사진 몇 장만 챙겨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지젤은 말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사실도 가족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훗날 아들 다비드는 법정에서 억눌린 오열과 함께 격한 심경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재판정 안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사람과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공범 중 한 명이었던 63살 장피에르 마레샬. 그는 도미니크 사건에 가담하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5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약에 취하게 하고 직접 성폭행한 겁니다. 심지어 도미니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같은 짓을 반복하기도 했죠.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강간범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도미니크 한 사람의 범죄가 또 다른 가정으로까지 번져 있었던 겁니다. 마레샬의 아내 실리아 역시 뒤늦게 남편의 범행을 알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한 여성이 또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곧 프랑스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집니다. 처음엔 짧은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는 커졌고 전국신문 1면까지 장식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가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 마잔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인구 6,000명 남짓한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 언론의 유명한 마을 이름이 됐습니다. 지젤 측 변호사는 코코라는 사이트를 훗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미니크가 휘두른 살인 무기나 다름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 그는 9년 동안 조용히 사냥터를 넓혀갔습니다. 재판은 2024년 9월 아비뇽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에 기자 수백 명이 아내 지젤이 법원 계단을 오르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유는 그녀는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하지만 지젤은 공개 재판을 선택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증언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치심은 이제 가해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죠. 남편 도미니크는 재판 첫날부터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다른 남성들 대부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매일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고 검사가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물으면 많은 피고인이 몰랐다는 말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지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남편이 부부 사이의 판타지라고 설명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검찰은 그때마다 1대1 대화방에 스카이프 기록을 꺼내들었고 화면엔 강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그 기록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법정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고 압수된 영상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지젤 스스로 이 영상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마 보기 힘든 장면들을 배심원과 방청객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했었고 그 무렵 호주의 한 여성단체는 지젤에게 연대의 스카프를 보내왔습니다. 지젤은 그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다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에 선 사람은 51명이었지만 영상 속 남성이 전부 붙잡힌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끝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영상이 20개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수사관들은 도미니크를 오래전 미제 사건 2건과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1991년 파리의 부동산 중개인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 다른 하나는 1999년 또 다른 여성 중개인을 상대로 벌어진 성폭행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 사건에서는 그의 DNA가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도미니크는 그 사건은 인정하면서도 1991년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사건이 이 재판을 계기로 다시 열린 겁니다.
법원 밖 풍경은 또 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지젤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들이 자신을 버티게 했다고 지젤은 훗날 말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재판, 그리고 매주 반복된 증언. 그 끝에 2024년 12월 19일 마침내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사 로제 아라타가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51명의 이름과 형량을 전부 읽어 내려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젤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51명 전원 유죄, 그중 49명은 강간죄, 나머지 2명은 성폭행죄였습니다. 도미니크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촬영한 혐의뿐 아니라 딸과 며느리들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도 함께 유죄를 받았죠. 나머지 남성들에게는 3년에서 15년 사이의 형량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가장 자주 집을 드나들었던 로맹은 15년, 샤를리는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은퇴한 소방관 자크는 자신은 동의한 줄 알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판결 순간 법정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검찰은 애초에 10년에서 18년 사이의 형량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강간죄의 평균 형량이 11년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유독 가벼운 판결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몇몇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지젤의 용기와 존엄이 프랑스와 세계를 감동시켰다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젤 스스로도 판결 뒤 발언에서 세 자녀와 함께 손주 오랑과 셀린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잔 주민 한 명은 이 형량을 두고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형량을 받은 남성들이 그대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 도미니크가 남성들을 끌어들일 때 썼던 채팅 사이트 코코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도미니크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젤이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정을 다시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 17명은 항소를 택했죠. 그중 16명은 나중에 항소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결국 단 한 명만이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 후사메틴 도아는 1년 뒤 다시 법정에 섰고 남편 도미니크에게 속아 동의라고 믿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지젤은 명백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의 형량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 재판을 선택한 것을 두고 프랑스 사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형법은 강간죄를 정의할 때 동의라는 개념을 명확히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2025년 10월 프랑스 상원은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사실 이 사건 전까지 프랑스 법정에서 강간을 증명하려면 폭력이나 협박, 강요의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젤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이 정작 이런 피해자는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 무력함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전역에서 여성단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술렁였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영국 언론까지 이 재판을 매일 속보로 다뤘고 자국의 유사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젤은 이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녀에게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프랑스 안에서 살아있는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정작 지젤 본인은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는 것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저 다른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페미니즘 단체 대표는 지젤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길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진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정작 지젤 본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공포에 짓눌리긴 했지만 분노는 느끼지 않는다고요. 대신 그녀가 바란 건 단 하나. 다음 세대는 같은 일을 겪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지젤은 작가 주디트 페리뇽과 함께 자신의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책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수치심은 이제 가해자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 딸 캐롤린은 어머니가 겪은 일을 계기로 약물성 성폭력을 알리는 단체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프랑스의 여성 신고 전화에는 비슷한 사례를 알리는 전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상담기관에는 하루에만 10통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고 그중 상당수가 재판 이야기를 언급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50년이라는 시간도, 세 자녀와 여러 손주라는 가족의 무게도 진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 뒤에 51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법정에 들어섰던 그 50명이 넘는 남자들, 그들 역시 처음엔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이 사건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젤의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다른 얼굴을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이었습니다.